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위성정당 신경전입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 비례대표 선거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섰네요. 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채택을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총 직후에 창당 실무의 첫 회의를 열어서 소위 범진보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모든 좀 정치단체, 특히 윤석열 정부 심판 함께하는 뜻을 모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디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까? 뭐 조국, 송영길 신당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특정 정당을 콕 찍어서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띤 재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함께할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생각이다. 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중에 지금 야권이라도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녹색정의당 불참 의사를 밝혔네요. 네, 민주당 위성정당 결정에 환영을 뜻을 밝혔던 새진보연합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재 영입을 하면서 새 분리기에 나섰고 원래부터 이제 이런 위성정당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결성한 녹색정의당에서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은 것이 이제 뭐 김준우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을 또 얘기를 해서 이것이 혹시 이제 선거연합을 같이 하게 되는 그 조건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제 놓고 민주당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어제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저격했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의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열린민주당으로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정당이 아니지 않나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만드는 위성정당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아니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부류의 의원들을 가리키면서 결국에 위성정당이 이런 의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예시를 통해서 위성정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창당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이제 지난번 2020년 총선의 미래한국당처럼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관철시켰듯이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이중대로 이뤄질 공산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기호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몇 명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 그걸로 가야 되겠네요. 몇 명이.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 특히 비례대표의 생각이 있는 인사들은 그쪽으로 필수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총선처럼 이 거대 양당의 꼼수 정당, 의원 꼬주기 또 이런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4년 전 위성정당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4년 전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 비례정당 이번에 할 정당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그때는 민주당이 빠진 상태지만 지금은 제3정당으로 함께하는 방안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말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게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창당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3지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계획으로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네, 일단은 이제 준연동형 예.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이 다 내게 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다를 바 없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준연동형제에 따라서 뭐 지지율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의석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개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소수 정당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변함없이 비례대표 진입당 장벽은 3% 득표율이고 이것을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대로 당에서 창당도 진행을 하고 총선 준비도 진행을 할 그럴 공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3지대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빅텐트 또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원래 빅텐트 구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더더욱 빅텐트를 구성해야 될 이유가 커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7%는 받아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는 안 됐으니까 권역별 병립형이 되는 것보다는 제3지대 정당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선거제도하고 상관없이 되도록 크게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이원욱 조홍천 의원도 그럴 수 있겠고요. 네. 예, 이들 의원들이 이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공개 제안을 해서 빅텐트 논의에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나 떨고 있니? 아유, 깜짝입니다.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여야의 중진 소식 같은데요. 지금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진 물갈이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부터 다선의 서병수, 김태우 의원한테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선 서병수, 네. 부산 진갑 의원이죠. 그리고 네. 3선의 김태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의원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 갑 지역과 경남 양산 을 지역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김태호 의원도 경남지사 출신이라서 그렇죠. 네, 경남 지역 내부의 지역구 이동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의원이 요청받은 지역구가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곳이에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낙동강 벨트라는 예. 지역이 이제 북강서, 부산의 북강서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고 경남 중에는 이제 김해, 양산 이런 김해, 지역을 예. 낙동강 벨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부산 북강서갑 지역은 전재수 의원이고 그리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두관 의원이 의원이죠. 또 예.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 있는 지역으로 출마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남 부산 지역 치고는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선이고 광역단체장까지 한 의원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 1차 공천 심사 결과 밝혔는데요. 2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의원을 아하. 포함해서 29명이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출마할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지역구에서 감점을 또 적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탈락들이 되는지 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현역 지역구에 대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네요.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15곳을 포함해서 경선 지역 23개 네. 그리고 단수 공천 지역 13개 등 36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지역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도 다선 의원의 용태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명예혁명이라는 표현까지도 예. 썼습니다. 명예혁명 이제 알아서 뭐 물러나라 이런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특히 소위 올드보이 인사들 그리고 네. 86 정치인들에 대한 자발적 용퇴 권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서 명문 정당이다. 뭐 친문 친명 갈등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천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 구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명예혁명 공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거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번이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 말은 이제 최근에 민주당 내 논의를 따라가 보면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비판으로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친문 일각에 대한 어떤 자진 희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문했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옵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네, 뭡니까?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는 영일수입니다. 영일수감이죠. 영일수감. 네, 영일수감. 네, 예. 이게 지금 설명절 앞두고 특별 사면 오늘 단행이 되는데 총 980명이 사면됐네요. 네,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또 이제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사건 등의 전 기무사 참모장이라든지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서천호 전 부산 경찰청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김관진 전 장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근에 사실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형은 확정이 됐지만 두 사람 다 수감일 자체가 영일이에요. 네. 그래서 영일 수감인데 약속 사면이라고 이렇게 의혹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사면 닷새를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 예. 네, 형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자마자 이제 사면을 받은 것이죠. 또 김기춘 전 실장도 재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고 일단은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미리 사면될 거라는 언지를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권순정 검찰국장은 사면 당사자와 사정 교감은 있을 수 없다. 사면 심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일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재판 자체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재상고까지 간 건데 재상고가 이제 두 번째 대법원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포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확정이 되니까 사면이 됐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계 사면 인사도 좀 살펴보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또 구본상 LIG 회장 이분들 복귀됐네요. 네,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구본상 LIG 회장 등의 5명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와 함께 좀 다른 경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운전면허라든지 운송업 쪽에서 행정 제재를 받은 이들이라든지 또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45만 명 정도가 특별 감면 조치 및 징계 사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정원을 올해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2025학년도 예. 의대 신입생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정원이 3,058명이었거든요. 2,0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증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부 추산으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증원이 2배 수준이라면서요. 네, 증원 규모에 대한 관측이 이미 나왔었는데 적으면 1,000명 그리고 많으면 2,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많으면이라는 가정에 붙어 있었던 2,000명이 결국에 증원이 됐습니다. 뭐 현재 한국 국내 의료진의 실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이야 세계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의사 수 같은 경우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서 OECD 가입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보충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당장 뭐 의사 수를 늘리는 걸로는 뭐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없을 듯한데 이 정부가 관련 대책도 내어놓았네요. 네,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일단 정원을 더 늘리고 네. 이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60%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정부의 이제 의대 증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의료계가 결국 집단 행동을 예고를 했어요. 네, 증원 발표 직전에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의료 현안 협의체를 정부가 개최를 했는데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을 한 상황에서 회의가 4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파행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의협에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를 하고 나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 파업에 뭐 전공이나 뭐 레지던트, 뭐 인턴 이런 파업이 같이 한다면 파급력이 더 커지는데 또 국민 많은 또 대다수가 의대 증원 지지하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됐고 뭐 그중 하나를 꼽아보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라고 밝혔고 그 밖에도 여러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같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에 임하게 될지 이것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다면 또 의료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공의까지 빠져버린다 그러면 국민들 또 건강이나 생명에 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을 했던 우리 축구 대표팀. 자, 조별리그에서 이제 한번 비겼던 요르단하고 4강에서 맞붙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이제 오늘 새벽에 이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요르단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결국 0대2로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완패를 했네요. 네, 그리고 아시안컵에는 3, 4위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대표팀은 오는 8일에 귀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이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아쉬운 소식입니다만 뭐 경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완벽한 패배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방이 없었다면 뭐 0대4로 끝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전반전이 일단 0대0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0대0이 아니라 이미 실점을 허용할 뻔했었던 것이고 경기 종합적으로 후반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사실 조현우 선수가 이제 선방만 5차례를 기록을 했거든요. 페널티 박스 내에 선방이 4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2대0으로 끝난 것이 0대2로 끝난 것이 다행일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의 공격은 어땠는가 했을 때 주도권을 거의 못 가져왔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효 슈팅만 따져보더라도 0개였습니다. 유효 슈팅은 이제 골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슈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오버헤드킥으로 슛을 때렸는데 골대에 맞은 거 정도 외에는 이제 뭐 저기 요르단 골키퍼가 막아야 된다거나 이런 슛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수비 공격 양면에서 졸전이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고 수비수 김민재 부재가 큰 경기였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그 경고 카드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좀 수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수비 실수가 좀 어제 많았고 패스도 자주 끊기는 등의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아쉬운데요. 결국 결승 뭐 바로 앞에서 지금 문턱을 못 넘은 우리 국가대표팀인데 클린스만 감독 책임을 좀 물을 수밖에 없을 듯한데 거치 질문에 사퇴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어제 경기 끝나고 일부 해설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감독의 거치 문제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독 해임이라든지 사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당장 해야 할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경기와 대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2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략이 이렇게 별로 안 보여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경기 후에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좀 시리에 빠진 우리 선수들하고 달리 우리 클린스만 감독은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또 좀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 패배 분위기에 맞지 않는 미소라서 또 이제 인터넷에 네티즌들이라든지 여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뭐 상대를 축하하고 존중하고 이제 이런 것은 상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6강이나 8강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올라갔는데
연장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도 네. 좀 됐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결승에 가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또 우리 한국 선수들 또 대표팀 고생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년 후에는 잘 될까요? 근데 4년 뒤까지 내다보기는 네.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 네, 잘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잘 돼야 되겠죠. 저 대표팀 중에 해외파는 바로 해외로 가고 네. 나머지는 내일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